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번 행사는 73억 5천만 원을 목표로 새해 1월까지 진행됩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50년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탄소 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군산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 2명의 주택을 수색해 현금 2천여만 원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습니다. 압류한 현금은 곧바로 지방세로 충당하고 다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시군 지역 언론들과 함께하는 풀뿌리 K. 오늘은 유권자인 주민들이 직접 행정감사 현장을 참관하고 평가해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준비한 완주와 고창, 우주 구한 소식을 차례로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이후 처음으로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방문 뒤 확진된 40대 부부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 조사 결과가 오늘 밤 나옵니다. 서병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하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휴가 복귀 전 검사를 받은 간부 한 명이 첫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58명의 확진자가 파악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1명을 뺀 전원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이래 가장 많은 5,123명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 전에 비해 1,000명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62명이 늘어난 723명으로 집계돼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병상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12월 중순까지 확보 가능한 병상을 1,300여 병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증 병상 50여 병상과 준중증 병상 190여 병상, 그리고 중등증 병상 1,100여 병상 등으로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귀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부부 등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는 오늘 밤 발표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부부와 추가 감염된 지인과 가족 등 모두 4명에 대해 변이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체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 확진자들은 호흡기 증상과 근육통 외에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첫 확진자 부부와 같은 항공기를 타고 귀국한 승객 45명 가운데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확진자의 경우 항공기 좌석 위치를 감안하면 확진된 부부와 접촉 가능성이 높지 않아 다른 감염원을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 운영하여 신속한 방역 전략을 수립하고 엄격한 해외 입국자 관리,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PCR 분석법 개발 등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방역 강화 수위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청와대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 대대적인 방역 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전북 지역 백신 접종 완료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145만 5천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81.1%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47명 늘었습니다. 익산에서는 가족이나 교회 모임과 관련한 집단 감염으로 지금까지 모두 7명이 확진됐고 고창의 한 의료기관과 관련해서도 환자와 가족 등 7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전주와 남원에서는 중학생이 확진돼 같은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국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으면서 방역 패스 대상 확대와 사적 모임 인원 축소 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방역 수칙 준수와 추가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간호사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지난 6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사는 곳을 벗어나 식당과 변산반도, 새만금 방조제 등을 돌아다닌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이 간호사는 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이틀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공약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고 충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주 52시간제 완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틀째 공식 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산과 순천 등을 돌며 당내 인사들을 만나고 지역 현안을 듣고 있습니다. 어젯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나 선대위 인선 갈등 등을 상의했고 오늘 오전엔 윤석열 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기습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연락이 안 된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기보단 기다려보겠다는 기류입니다.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부산에 뭐라 그럴까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예정된 충청 지역 일정을 사흘째 이어가면서 주 52시간제를 완화하고 기업가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등 현 정부 정책 수정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표 공약인 국토보유세 도입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행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민 설득을 우선 강조하긴 했지만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도 반대가 적지 않자 거둬들인 바 있습니다. 나의 확신이 반드시 100% 옳은 일도 아니고 또 옳은 일이라고 해도 주인이 원치 않은 일을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AI 개발자와 데이터 전문가 등 20, 30대 청년 인재 4명을 영입하는 자리에선 청년 문제 전담부처 신설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부산 경남에서 지역 지지세 결집에 나섰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선대위 첫 회의에서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3일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인 전북 지역 순회 유세에서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이 후보의 전북 메타버스 일부 일정에 동행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이 후보와 경쟁했던 정 전 총리가 공개 일정에 나서는 것은 민주당 선대위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메타버스 일정 중 이낙연 전 총리의 고향인 전남 영광에서 이 후보와 이 전 총리의 만남이 기대됐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전북 민중행동은 오늘 2인 선거구제에서는 거대 정당의 의석 독점을 막을 수 없다며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기초의회에 반영되도록 4인 선거구제를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 정책 토론회에서 성경찬 전북도의원은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지방의원 정수를 스스로 정해야 하고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어제까지 도지사에게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국회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 중립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마련한 탄소 중립 기본계획에 오늘 14개 시군은 물론 분야별 민간 대표가 동참의 뜻을 밝혔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정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 이를 위해 당장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0% 줄여야 합니다. 2018년 기준 2,500만 톤가량의 탄소를 배출해 전국 탄소 배출량의 3.5% 비중을 차지하는 전북. 태양광과 풍력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여 화석 연료 비중을 줄이는 한편 그린수소 산업과 같은 신산업 육성으로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탄소 중립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필두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전라북도가 탄소 중립을 좀 선도할 수 있는 14개 시군과 분야별 민간 대표가 목표 달성을 위한 동참의 뜻을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탄소 중립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 조달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그 실행을 어떻게 누가 해야 될 건지 또 어떠한 그런 재원을 가지고 해야 될 건지 하는. 또한 전북 에너지 전환 계획의 중심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의 계속되는 환경오염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대규모 이런 그 FRP 산업 폐기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라북도의 에너지 전환은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힐 것이고. 전라북도는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까지 분야별 탄소 배출 감축량과 구체화된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착공 30년이 지난 새만금 사업과 새만금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살펴본 생방송 심층토론이 어젯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됐습니다. 토론자들은 개발과 환경 보전에 대한 많은 고민과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이종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지난 30년 동안 11조 넘는 국가 예산이 투자돼 온 새만금 사업을 놓고 전라북도와 환경단체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개발이 완료가 되면 전라북도의 그 미래 성장 동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족의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는 환경을 잘 보존해서 2년 내지 3년 이내에 전라북도에 수조 원의 이익을 발생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저희한테 필요한 거죠. 어떻게 우리보다 더 이상 30년 기다렸는데 3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지난 2월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 새만금 2단계 기본 계획에 대해 윤 국장은 전국적인 재생에너지 메카로서 또 속도감 있는 개발에 힘을 보탠 거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새만금 기본 계획을 우리 사회 경제 변화라든지 세계적인 경제 변수에 의해서 바꿔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조금 청사진 개념의 새만금 기본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단계별로 완료하는 시점을 정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면 오 공동대표는 새로 바뀐 기본 계획이 수질 개선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지만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방향만 제시했지 지금 새만금 내부 계획은 아무런 변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전혀 이런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말만 했다는 것이지 실질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새만금을 넘어선 전북발전 전략에 대해 두 토론자는 새만금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의 기반으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전라북도와 환경단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미래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빼낸 사기 일당이 이 신용카드를 범죄에 쓰려고 정보 변경을 시도했지만 본인 인증에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카드사는 사기 일당의 요구를 들어줬고 이 일당은 변경한 정보를 악용해 돈을 빼갔습니다. 이 내용을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드 회사로 걸려온 상담 전화. 휴대폰번호 변경하신다는 거죠? 네네네. 신용카드 정보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상담사는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클릭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자동이체 기사 번호는 확인되실까요, 고객님? 지금 통장을 안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자택 정보가 입혀지지가 않아가지고요. 직장 주소는 확인되실까요? 이해를 안 하고 있어요. 인증 정보가 대부분 맞지 않거나 대답을 못하지만 상담사는 전화번호를 변경해줬습니다. 남성이 단지 신용카드 번호와 운전면허 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게 이유인데 요청하지도 않은 카드 비밀번호까지 선뜻 바꿔줬습니다. 카드 비밀번호 두 가지 등록해드려요, 고객님? 네네네, 저는. 카드 실제 주인은 30대 윤모 씨가 문제를 눈치챈 건 1시간 뒤. 그 사이 윤 씨 명의로 신용카드 인증이 가능해진 사기 일당은 휴대전화 넉 대를 개통하고 오픈뱅킹 계좌까지 개설해 윤 씨 다른 계좌에서 수백만 원을 빼갔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를 카드사가 도와준 꼴이 된 겁니다. 하지만 카드사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절차상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기준으로 하면 없는 건 맞습니다, 고객님. 잘못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소량의 정보만으로도 바꿔준다는 게 황당한 거죠. 막말로 분실된 지갑을 통해서라도 제3자가 범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해당 카드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며 보상안을 마련하고 내부 지침을 다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가 재개됐습니다.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한 체납자 집에서는 5만 원권 돈다발이 나오게 됐는데요. 징수 현장을 서윤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광역 기동 징수반이 고액 체납자 집으로 들어갑니다. 밀린 지방세 1억 원가량을 받으려고 가택 수색에 나선 겁니다.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체납자가 사업 부도로 세금을 낼 수 없고 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며 찾아볼 테면 찾아보라고 말하는 체납자 가족. 나는 뭐 없어요. 집을 뒤지자 겉옷 주머니에서 흰 봉투가 나옵니다. 100장씩 묶인 5만 원권 돈다발 4개, 2천만 원입니다.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체납자 재산으로 간주돼서 저희가 수령 됩니다. 함께 발견된 금고에선 귀금속도 나왔는데 이날 압류한 현금과 귀금속은 모두 밀린 세금에 충당됐습니다. 기동징수반은 지난달 말 이곳을 포함해 전주와 익산, 군산과 남원 지역 고액 체납자 6명에 대한 현장 징수에 나서 모두 3,200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라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이 어려웠으나 최근에 일상 회복에 따라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전북 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568억 원.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500여 명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현재 공석 상태인 전라북도 체육회 과장 인사를 놓고 외부 개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체육회 신준섭 현 사무처장은 전 사무처장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북도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조직 인사 문제에 대해 질의를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체육회에 혼란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사무처장인 최영원 아테마스터스 경기지원본부장은 평소 체육회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현재 도정 자문위원도 맡고 있어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정읍과 순창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와 서해안 지역에 발효됐던 강풍주의보는 현재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다시 1cm 미만의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밤사이 기온이 점차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사이에 머물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나눔 캠페인이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됐습니다. 새해 1월까지 73억 5천만 원을 목표로 모금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눌러주십시오. 네, 뒤쪽에 여러분 보시면 온도계가 전주 오거리 광장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이 밝게 불을 밝힙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돕기 위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이 막을 올리고 62일 동안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0억 원 정도 늘어난 73억 5천만 원. 캠페인 시작과 함께 1호 기부처인 전북은행이 1억 6,600만 원을 기부하면서 나눔 온도를 2도가량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마무리된 지난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164도에 달하는 역대 최고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모은 도민들의 저력을 기억하며 이번에 모인 기부금 역시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을 받는 심빈곤층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기부는 KBS를 비롯한 언론사 성금 접수 창구 또는 한 통화에 3,000원인 ARS와 온라인 홈페이지 간편 결제 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전북 도민들이 모두 동참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누군가의 작은 나눔이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이 됩니다. 지금 따뜻한 실천에 함께해 주세요.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이어서 박용훈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의 사무처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눔 캠페인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나눔이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 이번 캠페인의 의미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사랑의 열매가 연말연시에 진행하는 범국민 이웃돕기 캠페인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1년 365일 모금과 배분을 전개하고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 정서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겨울철이 되어야지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그 언론사와 또 행정기관과 함께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집중 모금을 전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신 대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사랑의 온도탑이 역대 최고 온도를 기록을 했죠. 네. 이번 목표 금액이 73억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10억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목표 달성 이룰 수 있을까요? 네. 올해로 24번째 캠페인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 전북이 가장 높은 나눔 온도를 기록했었습니다. 나눔 온도는 그해 캠페인의 모금 목표액의 달성률을 가지고 나눈 목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전북이 164도를 기록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저희는 73억 5천만 원을 모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좀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기업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좀 많이 지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내년 3월이면 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론이나 국민들 관심사가 캠페인보다는 좀 대선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번 캠페인은 조금 환경이 넉넉지는 않다는 것들은 자명한 일인 것 같은데 하지만 늘 그랬듯이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려울 때 나눔을 돕는 마음들이 더 발현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은 기부자와 기업들을 만나게 됐는데 만나보면서 올해도 뭐 저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은 희망의 끈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캠페인 기간 동안에는 KBS를 비롯해서 도내 언론사에서 성금 접수 창구가 열려져서 접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까이에 있는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가장 손쉬운 AS 전화번호를 통해서 기부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 상황 속에서 비대면 모금으로 QR코드를 통한 모금을 또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또 그 밖에 이제 간편 결제 방식을 통한 온라인 기부들 이런 부분들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모금회에서 모아진 성금들은 그 해당 시도에서 전액 다 배분되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캠페인 동안 전북에서 모았던 성금들은 저소득 가정들의 월동 난방비라든지 또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의 월동 난방비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긴급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재난지혜 복구비로도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그 2022년도 사회복지 시설들의 프로그램비라든지 또 기능 보완비로도 전액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따뜻한 마음이 많이 모이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대 사범대 부설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했습니다. 전북 사대부고 학생자치회 20여 명은 지난 한 달 동안 교사와 학생들이 낸 성금으로 전주시 금암동 일대 홀몸노인 등 4가구에 연탄 1,100장을 전달했습니다. 사대부고의 연탄 나눔 봉사는 지난 2010년부터 1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 6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월간 최고 기록을 2달 만에 다시 경신했습니다. 연간 누계 수출액도 벌써 5,800억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604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증가했습니다. 월간 수출액이 600억 달러를 돌파한 건 무역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입니다.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9월의 559억 달러보다 45억 달러 더 많은 규모입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차량 부품과 바이오 헬스를 뺀 13개 품목이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통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신성장 품목인 농수산과 화장품 2차 전지 등은 11월 기준 역대 최대액을 수출했습니다. 올해 11월 수출이 작년 11월과 비교해서 30%대 증가함으로써 코로나 기저 효과를 뛰어넘는 수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간 수출액으로도 사상 최고 기록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들어 11월까지 누계 수출액은 5,838억 달러로 기존 연간 최고 기록에 200억 달러 정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573억 6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수출 성장세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건 우리 수출 기반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수급 차질과 함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고창의 주간 해피데이입니다. 지난달 고창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운영된 뒤 불법 운행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단속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보도를 점령한 주차로 주민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법규 미준수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고창군의 조치를 촉구하는 시민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무주신문입니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시행한 무주군 농기계 반값 임대 사업이 대기자가 수백 명에 이르면서 농민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무주군의회가 임대기계 공급량보다 신청자가 많아 매년 탈락자가 증가하면서 3년간 대기자만 800여 명에 이르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선정 기준을 점검하고 수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이 한 민간단체와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유기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동물보호센터를 본격 운영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주산면 덕림리 일원에 마련된 센터는 유기동물 50마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사육실과 격리실, 사료보관실 등 동물보호법 요건에 맞는 시설을 갖췄다고 전했습니다. 완주신문입니다. 완주 지역 주민들이 완주군과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활동을 시작해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깨어있는 완주 사람들 소속 주민 9명은 지난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직접 참관하고 의원과 피감 부서에 대해 점수로 평가하는 등 대입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유권자인 주민들이 직접 행정감사 현장을 참관하고 평가해 화제가 되고 있다는 완주군 소식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완주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유범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권자인 주민들이 어떤 이유와 계기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참관하고 평가하게 되었습니까? 그간 정치는 뽑힌 사람들에게만 맡겨졌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결핍과 오류가 존재했고 이는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마침 완주신문에서 지난 10월 말에 타 지역 사례를 소개하는 기획기사가 게재됐고 이를 계기로 지역에서 우리도 해보자며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열흘 가까이 진행됐는데 평가는 어떻게 이뤄졌고 또 주민들이 바라본 행정감사 현장의 전체적인 평가는 어땠습니까? 예, 총 9명의 주민분들이 참여해서 순번을 정해서 두세 명씩 이렇게 참관을 했고요. 평가지 매뉴얼에 따라 점수를 주고 의견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를 취합해서 점수를 산출하고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평가에 참여한 주민들은 대부분 의원들이 준비를 성실히 하고 현안의 핵심을 잘 짚어 질의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일부 소수 의원들은 열정이 좀 부족하고 본인 지역구 현안에만 매몰된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민들이 이번 평가로 최우수 의원과 최우수 부서를 선정했다고 하죠. 의회와 완주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경우는 참관 방식을 두고 주민하고 의회 간 이렇게 고성이 오갈 정도로 이렇게 마찰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참관자들이 차분히 앉아 참관을 하고 우수의원과 부서를 선정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행당 기간 내내 참여한 주민들의 열정 덕분에 의원과 공무원들도 더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행감을 이어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시작 단계인데요. 의회 모니터링이 활성화되고 있는 다른 지역 사례도 있습니까? 예, 오래된 곳은 이미 한 10수년 전부터 이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는 올해로 16년째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요. 세종시도 6년째 시민단체 연대에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을 배치하고 이 같은 평가를 하고 최종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도 올해 처음 모니터링을 시작했는데 보고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평가를 주도한 주민들은 내년부터는 평가 기준을 좀 더 보완하고 평가단을 별도로 모집해서 교육을 통해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타 지자체 사례를 볼 때 의회와 행정이 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미 있는 시도가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고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의원.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심사를 마친 곽 전 의원은 이른바 50억 클럽에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청탁받은 경위라든가 일시, 장소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신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입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 원 중에서 세금 등을 뗀 실수령액 25억 원만 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와 곽 전 의원, 김정태 회장은 모두 같은 대학 출신입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은행 실무자 이모 부장을 수차례 참고인 조사하고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곽 전 의원 아들의 계좌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월 이를 인용했습니다. 오늘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은 평균 83.5년을 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의 기대 수명 조사 결과인데요. 사망 원인 중에는 암으로 숨질 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한국인 기대 수명을 전망한 결과 지난해 출생아는 83.5세까지 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19년보다 기대 수명이 0.2년 길어졌고 10년 전보단 3.2년 증가했습니다. 성별로는 지난해 태어난 남자아이의 기대 수명은 80.5년, 여자아이는 86.5년으로 6년 차이가 났습니다.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는 62.6%, 여자는 81.5%입니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OECD 평균보다 남자는 2.6년, 여자는 3.3년 더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여자의 기대 수명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일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지난해 출생아가 암, 심장질환, 폐렴 등 3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는 46.8%, 여자는 37.3%로 추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암은 남자 사망 원인의 26.4%, 여자의 15.9%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포함된 특정 감염성과 기생충성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남자는 3.3%, 여자 4.1%로 모든 질환 가운데 1년 전보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폐혈증의 증가폭도 크게 나타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10대 사망 원인에 포함됐습니다. 암이 사망 원인에서 제거된다면 기대 수명은 3.6년 증가하고 심장 질환이 제거된다면 1.4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은 남자가 65.6년, 여자는 67.2년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도별 기대 수명은 서울이 84.8년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 제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과 충북의 기대 수명은 82.6년으로 가장 낮게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12월에) 접어들자 코끝에 차가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낮아져 여전히 춥겠는데요. 하지만 오늘보다 바람은 잦아들어서 체감 추위는 덜하겠지만 여전히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찬 공기가 서해상 위를 지나면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현재 서해안 지역과 정읍, 순창 등 일부 내륙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와 눈은 잠시 후 밤 9시 무렵 모두 잦아들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저녁부터 모레 아침 사이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기온이 낮은 내륙 지역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고 낮 기온은 부안과 고창 9도, 그 외 지역은 8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무주와 진안, 장수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안팎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낮에는 진안과 장수가 5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현재 서해남부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당분간 추운 날씨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집에서 현금과 귀금속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들에게 과연 납세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 따로 있는 납세 풍토.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죠. 성실한 납세자들을 허탈하게 하는 소식이 더는 없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